안녕하십니까. 세상 읽어주는 남자 이상훈입니다. 이 시간에는 중국의 정체성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리해보면요, 미국에게 당하고 한국에 분풀이하는 중국으로 요약될 수 있는데요. 일단 시진핑의 방북 얘기부터 하겠습니다. G20이 28일 열립니다. 코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시진핑이 방북하기로 했습니다. 방북합니다. 무려 14년 만이라고 하죠. 중국 최고 지도자가 북한을 직접 방문하는 것은 14년 만이라고 합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트럼프와 미중 무역 협상이 한창입니다. 한마디로 건곤일청의 승부 중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북한을 방문하는 것은 왜일까요? 무슨 의미가 있는 걸까요? 한번 따져봅시다. 시진핑 입장에서는 김정은을 만나는 장면을 통해 트럼프에게 말하고 싶은 게 있을 겁니다. 뭐 이런 거 아닐까요? 네가 이런 식으로 날 몰아붙이면 북핵 이슈로 널 망가뜨리겠다. 뭐 이런 메시지 말입니다. 북한은 중국이 움직일 수 있음을 보여주고 싶었을 겁니다. 재선을 원하는 트럼프로서도 북한 제어가 필요한 상황이죠. 시진핑으로서는 통상 분쟁에 북핵 지렛대를 활용할 수 있음을 상기시켰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역사를 살펴보면요, 항상 중국은 북한 편이었습니다. 어려울 때 도와줬던 것은 그래도 중국이었습니다. 6.25 때도 중국이 참전해서 통일을 막았죠. 미국의 지배 아래에 있는 해양 세력이 곧바로 국경선을 마주하는 것을 중국은 결코 원하지 않았습니다. 마오쩌둥은 통일된 한반도를 맞이하느니 전쟁을 치르겠다고 결심했었습니다. 그래서 100만 이상의 대병력을 인민지원군이라는 이름으로 한반도에 투입했었죠. 그러면서 했던 얘기가 순망치안이었습니다. 입술이 떨어지면 이가 시려 살 수 없게 된다는 말이었습니다. 심지어 마오쩌둥은 자신의 아들도 한국정에 파견했었고 아들이 전사하는 슬픔도 당했습니다. 비극도 당했죠. 그 정도로 통일된 한반도를 원치 않았다는 얘기도 됩니다. 이번에도 북한이 유엔 제재로 어려울 때 시진핑이 북한을 찾은 셈입니다. 북한으로서는 구세주가에 가깝다고 볼 수 있죠. 중국은 한반도의 안정이 중요하다고 항상 말해왔습니다. 한반도의 안정이란 한반도의 현재 상황, 즉 분단 상황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원교근공이란 말이 있습니다. 원교근공. 이 전략인데요. 멀리 있는 나라와는 교우하고 가까이 있는 나라는 공격하라는 뜻입니다. 무려 2500여 년 전 전국시대의 국제정치를 보고 도출해냈던 국제전략 이론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가까운 국가는 손보고 멀리 있는 국가는 잘 지내라는 뜻입니다. 이 원교 근공 전략은 시대와 장소를 초월한 진리입니다. 중국에게도 마찬가지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까운 중국은 항상 무섭습니다. 미국 국제전략가 중에 브레진스키라고 있습니다. 브레진스키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요. 외교정책의 현실주의자라고 불리는 미 외교계의 거두로 통하는 사람입니다. 이 브레진스키 교수가 2012년에 쓴 전략적 비전이라는 책에는요, 한국이 만약 미국의 지원이 없어질 것을 가정할 때 비참한 처지에 놓인 나라가 될 것이라면서 세 개의 전략적 대안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하나는 중국의 영향권 안에 들어가는 것이죠. 이 경우 한국은 마치 옛날에 조선시대 때 명나라 청나라 시대의 조선과 같은 꼴이 되는 셈이죠. 두 번째는 일본과 힘을 합쳐서 중국 위험에 대처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옵션은요, 한국의 독자적 핵무장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이 브레진스키는 이 세 개 대안 중에 일본과의 안보 협력이 가장 바람직하고 타당한 방안이라고 말했습니다. 일본과의 역사적 관계를 생각하면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 일본과 힘을 합쳐서 중국에 맞서는 것이라고 얘기했죠. 그런데 우리 지금 상황을 한번 볼까요? 한국 정부는 중국 정부에 꼼짝도 못하고 있습니다.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한마디 불평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일본 정부와는 또 척을 지고 있습니다. 완전 뒤돌아섰죠. 대법원에서 강제징용 판결을 한 이후에 완전히 일본과 척을 졌습니다. 특히 중국과는 굴종에 가까운 관계라고 봐도 무방할 듯 싶습니다. 사드만 해도 그렇습니다. 중국이 사드 배치에 반대했을 때 우리는 이렇게 얘기했어야 했습니다. 동맹국 미국이 북핵 위협으로부터 주한미군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하겠다는 것을 막을 이유가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야 했지만 못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보복 차원에서 유커들의 한국행을 절반으로 줄였을 때도 WTO 제소를 검토했어야 됐지만 못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저자세로 나온다고 문제는 중국이 우리를 잘 봐주지도 않는다는 점입니다. 중국은 사실 역사를 보면요, 상대가 약하다고 파악될 때, 그리고 상대가 원칙 없이 흔들릴 때 더 밟아버리는 민족이 바로 중국 민족입니다. 결국 우리는 중국 눈치를 보다가 주권 국가로서 최소 조치조차 하지 않았고, 그 결과 동맹국인 미국으로부터 불신을 자초했고 중국으로부터는 대놓고 무시당하게 됩니다.
중국은 자신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물건은 사드와 관계없이도 한국으로부터 계속 수입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반도체만 해도 그렇습니다. 롯데는 쫓아내도 삼성, SK하이닉스는 쫓아내지 못하고 있는 게 중국입니다. 필요하면 쓸 수밖에 없습니다. 원칙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피상적인 것을 보지 말고 깊은 곳에 깔려있는 심층 동인을 봐야 한다고 항상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중국을 봅시다. 시진핑은 이번에 김정은을 만나러 북한에 갔죠. 또 한국 기업에게는 다시 압박하고 있습니다. 김정은을 돕기 위해서 북한에 갔지만 또 한편으로는 한국 기업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린가 하면요. 미국한테 미중 무역 분쟁을 통해서 터지고 난 뒤에 한국 기업에 압박해서 중국 기업의 활로를 모색하고자 하고 있는 게 바로 중국입니다. 그런 예가 철강에서도 나오고 있고 자동차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철강을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철강 기업에서 지금 생산량 기준으로 세계 1위 스테인리스강 업체가 칭산강철이라고 있습니다. 칭산강철인데요. 이 회사가 중국 회사가 부산에 공장을 세우기 위해서 부산시에 투자 의향서를 제출했습니다. 투자 기근에 시달리는 지자체로서는 얼씨군 하겠죠. 한영했고 결국에는 그 칭산강철이 공장을 세우기 위한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내 철강업계로서는 지금 이런 상황이 깝깝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칭산강철이 투자하는 규모가 1억 2천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한 1,400억 정도 규모가 되는데요. 칭산강철이 갑자기 왜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오려고 하는 걸까요? 지금 중국 철강업체들은 강철을 만들어도 미국에 팔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중국 제품에 관세를 매기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나라도 물론 관세를 받습니다만 지금 중국 제품은 불이익을 상당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 공장을 지어서 한국에서 수출하는 방향으로 지금 전략을 바꿨습니다. 우회 수출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중국 제품이 아니라 한국 제품처럼 둔갑시키는 겁니다. 문제는 피해를 우리나라 철강업체들이 고스란히 받는다는 점입니다. 지금 칭산강철이 국내에서 생산하는 규모를 보면요. 지금 스테인리스강 같은 경우에 국내에서 모든 업체들이 연간 공급하는 규모와 비슷하다고 합니다. 당연히 국내 철강 생태계가 무너질 가능성이 커지는 거죠. 안 그래도 가뜩이나 힘든데 우리 국내 업체들이 철강 업체들이 무너질 가능성이 커집니다. 중국 업체로서는 미국 정부의 관세로 수출길이 막히자 한국에 중국 공장을 세워서 우회 수출하겠다는 의도를 노골하고 있고 또 국내 우리나라 철강 업체들을 토산시킬 우려마저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봉이 되고 있는 거죠. 중화주의는 경제에서도 이렇게 관철되고 있습니다. 자동차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최근 중국 자동차 부품 업체들이 처음에는 형편없었는데요. 기술력이라는 게 최근 몇 년 새 급속도로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중국의 유명 부품 회사들은 GM, 포드, 크라이슬러, 토요타 같은데 또 부품을 팔고 있습니다. 부품을 납품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성장을 거듭해온 거죠. 문제는 미중 무역 분쟁으로 미국 완성차 업체로 부품 공급이 판로가 막혔다는 겁니다. GM, 포드 같은 회사겠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 완성차 입장에서 중국인들이 지금 미운데 중국인들이 포드, GM 같은 차를 지금 잘 안 사고 있습니다. 판매가 급속도로 지금 떨어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중국인들이 안 그래도 국내 중국의 자동차 업체, 완성차 업체의 기술력이 좋아져서 탈만한 차로 변모하고 있는 데다가 미국하고 싸우고 있는데 미국 차를 사주고 싶지 않겠죠. 그러다 보니까 GM 차가, 포드 차가 중국 시장에서 팔리지 않고 있습니다. 최대 시장이라는 중국 시장에서. 그러다 보니까 GM, 포드 입장에서도 중국 부품을 사주고 싶지 않겠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판로가 상당히 불안한 상황입니다. 중국 부품업체 입장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중국 부품사들이 한국 완성차 업체의 물량을 더 밀어넣어야 하는 상황이고, 그래서 국내 완성차 업체들의 중국 차나 부품 업체들과의 협력을 압박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국내 자동차 업계도 철강 업체와 비슷하게 봉이 되고 있는 셈이죠. 이런 상황인데 우리는 중국을 아직도 제대로 보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며칠 전에 칼럼을 제대로 읽은 적이 있는데요. 잘 썼더라고요. 미중 관계 악화로 한국은 입지가 가장 어려운 국가가 될 것이다. 이런 야마였는데요.
한국에서 사실 한국의 가장 이상적인 옵션은 미국과도 중국과도 사이좋게 지내는 것입니다. 소위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란 말을 많이 하는데요. 이 말도 사실 그런 맥락은 언저리에 있는 말이죠. 선택을 안 해도 되는 그런 단계, 그런 국면, 이게 우리 같은 약소국으로서는 좋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게 지금 안 되고 있다는 게 문제죠. 그래서 지금 미중 사이에서 과거처럼 임도 보고 뽕도 따는 그런 패러다임은 이미 끝났다는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로서는 선택을 안 해도 되는 상황이 좋지만 유감스럽게도 미중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으로 몰리고 있고, 이건 달리 얘기하면 중국의 야망의 크기가 이제는 미국이 제어하기 힘들 정도로 커져버렸다는 뜻입니다. 중국도 이제는 성장했고 미국과 이번에 한번 붙어보겠다는 그런 야심을 갖고 있는 거죠. 중화주의를 노골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중국이 한국을 우습게 알게 된 것은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자초한 측면이 있습니다.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얘기하지 못했고, 그러다 보니 원칙 없는 국가, 흔들리는 국가로 인식됐고, 중국은 그런 나라를 더 밟는다고 말씀드렸죠. 수년간 이슈를 보면요, 미중의 중요 이슈는 1대1로 또 남중국해 영토 분쟁,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 AIIB라고 했었죠. 한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TPP, 사드, 인도 태평양 전략, 반하웨이 제재, 이런 것들이 다 한국과 관련돼 있었는데 한국은 이 사건들마다 유유부단하게 눈치를 보다가 기회를 낚아채지 못했습니다. 이거 달리 얘기하면 미중 양쪽에 모두 안 좋은 인식만 남겼다는 뜻입니다. 미국으로부터는 신뢰를 잃고 중국으로부터는 노골적으로 무시당하게 되는 거죠. 전문가들은 앞으로 이 상태로 가면 한국이 1997년 외환위기 때보다 더 힘든 시기를 겪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경제뿐만 아니라 안보 문제가 중첩되어 있기 때문이죠. 역사적으로 한반도는 주변 강대국의 세력 전이 과정에서 항상 치역했습니다. 한국의 선택은 존중받지 못했고 오히려 선택을 강요받았죠. 미중 사이의 한국의 선택, 이런 문제는 항상 또 우리나라에서 내부 분열을 불러왔습니다. 보수 진보의 분열 한번 보십시오. 보수는 무조건 미국을 찬양합니다. 진보는 무조건 반미만을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익에 더 부합하는, 공익에 더 부합하는 결정을 하기 힘든 거죠. 도식화된 구도로 접근하면 이렇게 적과 아군이 없고 때때로는 협력도 하다가 또 대치도 하는 이런 외교 관계에서, 경제 외교 관계에서는 이런 도식적인 관계는 오히려 국가 이익을 해치기 십상입니다. 아무튼 요즘 중국을 보면 그간 가려져 있던 실체가 드러난다는 느낌이 듭니다. 사실 이명박 정부 시절에는 한중 관계를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묘사했고요. 박근혜 대통령은 중국을 통해서 통일을 이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얘기했을 정도입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의 경우는 2015년 9월에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지도자로는 유일하게 중국의 전성기념식 퍼레이드에 참석했었습니다. 참 이때 정말 어처구니 없다는 생각이 들었었는데요.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통일을 위해 천안문 막루에 올랐다고 대서특필하는 언론도 있었지만 지금 와서 보면 이런 정세가는 참 한심하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중국을 제대로 몰랐다는 거죠. 한상 속에서 중국을 봤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인식해야 될 것은, 알아야 될 것은 국제 정치적 교훈인데요. 바로 우리나라가 가장 전쟁을 할 가능성이 높은 나라는 중국이고요. 그 다음은 일본이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이 두 나라를 제외하면 지구의 그 어떤 나라도 한국과 전쟁할 가능성이 있는 나라는 없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전쟁을 연구한 학자들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어떤 나라들이 전쟁을 하는가라고 물으면 즉각 나오는 대답은 바로 곁에 있는 국가라고 얘기합니다. 붙어있는 나라들이라는 거죠. 만고불변의 진리입니다. 우리는 항상 중국을 경계해야 됩니다. 한국이 중국에 아무리 굴종적인 정책을 전개한다 해도 중국이 한국의 통일을 지지해 줄 일은 없을 겁니다. 중국이 우리의 요구를 들어주고 싶어도 들어줄 수 없는 이유는 지정학적으로, 그리고 힘의 역학관계상 한반도의 통일은 중국의 국가 이익을 해치기 때문입니다. 요거로 한번 이런 질문을 들어보죠. 만약 우리가 한미동맹을 폐기하고 중국의 편향된 외교정책을 수립할 경우 중국이 정말 좋아할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만약 우리가 중국에 기울게 되면요, 일본과 미국이 달라져 버립니다. 한반도마저 중국 편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미국은 아마도 일본을 핵무장시킬 겁니다. 그래서 중국에게 대응하도록 하겠죠. 한반도가 지금도 하얗고지만 진짜 하얗고가 되는 겁니다. 만약 일본을 가지고 하기 싫다면 미국은 직접 나서게 될 것입니다. 미국도 한층 심각해진 중국의 패권 도정에 본격적으로 대응해서 중국을 와해시키기 위해서 전쟁을 도모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현실을 직시해야만 합니다. 중국 절대 우리 편이 대해줄 수 없습니다. 이번 시진핑의 김정은 방문에서 이것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